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은 시장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놓고 있죠.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86번가 정광우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리뷰해 주시고 다음 주 얘기도 눈여겨볼 게 뭐가 있는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금리, 저는 국채 금리, 미국 국채 금리, 네. 또 한국도 요즘 금리 난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대로 최근에 뭐 주식 시장도 이슈기는 하지만은 채권 시장만큼의 이슈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쪽에서는 최근에 다시금 좀 국채를 되사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제니 네. 델런 재무장관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채권 시장의 좀 유동성에 대해 가지고서 우려를 표명하는 컨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 실제로 이런 쪽을 다루는 그 이제 금융기관들에 대해 가지고서 프라이머리 딜러들.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다가 조사지를 돌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은 뭐 과연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의 의향이 있느냐, 그러면 어떤 뭐 몇 년물을 어느 정도 물량으로 원하느냐 같은 것들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취합되고 나면은 반영되는 게 분기에 한 번씩, 이번에는 제일 가까운 게 다음 달 2일입니다. 11월 2일에 분기 이제 작은 계획을 밝히게 되는데, 그때에 과연 진짜로 지금 요번에 설문지 돌린 것처럼 다시금 국채 매입을, 사실 이제 좀 다르긴 하죠. 중앙은행이 하는 것과 재무부가 하는 건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시장이 보기에는 뭐 약간 영국식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러니까 금융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서 아마도 시작된다고 생각할 테니까는요. 일단은 그게 아마도 그 채권 시장에서는 그 설문지 언제 돌렸어요? 그 제가 알기로는 지난 주말로 알고 지난 있습니다. 주말에. 예. 지난 주말. 근데 그 돌린 이후에도 시장은 계속 나빠진 거네요.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시면은 그래서 지난주가 조금 베어마켓 랠리가 나왔었고, 그때가 우려를 표명하고 뭐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게 나왔던 시기이고, 그 뒤에는 지금은 조금 또 이제 다른 이슈들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국 쪽의 이슈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영국 쪽도 뭐 이제 총리도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감세안도 많이 철회를 하면서 좀 끝나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제 하필이면 그 총리가 떠나는 그 날에 영란은행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 좀 잔인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QT 구체적 계획을 발표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대못을 박아버리는, 그러면서 금리가 좀 더 올랐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최근에 그 미국 쪽의 국채 이제 신규 입찰을 보게 되면 뭐 그 금리 수준이라든지 응찰률이 좀 많이 부진합니다. 근데 그 주요 이유가 외국 쪽에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응찰이 많이 부족한 게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진짜로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라고 했을 때에 뭐 다른 측정 방법도 많겠지만은 그 시카고 연은에서 발표하는 이제 금융 환경 지수가 있는데, 그거 자체가 금융위기 때에 겪었었던 수준이거나 아니면은 코로나 우리 초기에 겪었던 수준, 그 수준까지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장에서는 타이트함을 느끼만 하다라는 거고요. 그 전으로 돌아가 보시게 되면은 뭐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 그래서 LTCM이나 아니면은 이제 닷컴 버블이 있었던 그런 정도 수준의 아주 타이트함을 지금 느끼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 근데 저런 거 보면 진짜 신기해요. 그 위에 만나는 부분이 한 네 군데 정도가 거의 같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외국 쪽의 기관 투자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해외 중앙은행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해외 중앙은행들이 이제 본인들이 돈이 많으면 여기에 참여를 하고, 뭔가 자금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이 되면 미국하고 상시 통화 수합을 맺어둔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좀 돈을 좀 갖다 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스위스 중앙은행입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2주 전부터 해가지고 여기에서 그 통화 수합 라인을 이용해 가지고서 자금을 가져가기 시작을 했고요. 처음엔 30억 달러, 그 전주에는 60억 달러, 다 이제 7일 만기다 보니까 7일마다 이제 돌리게 되던데,
어저께 나온 자료는 보니까는 이제 110억 달러를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계속 커지고 있다. 뭔가 이 정도 금액이 대단히 큰 것은 아닙니다. 과거 그렇죠. 큰 위기 때는 뭐 몇천억 달러씩 가져가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왜 자금 수요가 이렇게 필요하게 될까? 그러면은 이게 반대로 보면 일단은 지금 미국 국채를 사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겠다. 그렇네요. 네네. 그럼 뭐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어저께 결국에 엔화가 밤 시장에서는 150엔을 돌파를 하기는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개입을 하려면 국채를 지금 사주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점들을 종합해 봤었을 때에 채권 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우려를 가지는 것은 미국도 당연한 것 같고요. 아마도 이르면은 이번 2일에 다음 달 2일에 재무부발 국채 매입이 좀 발표가 될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그 국채 매입하고 QT는 반대쪽 방향인 것 같은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QT는 줄여 나가겠다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재무부판의 QE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셀과 브레이크를 이제 동시에 바른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둘이 이제 그 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납니다. QT의 경우에는 모기지도 일단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부분을 뭐 한다기보다는 지금은 패시브하게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을 재연장 안 해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전에 QE 했을 때 오는 거를 이제 안 해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뭐 몇 년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정확하게 타겟팅 해가지고서 줄여나가고 이런 건 좀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만기 돌아오는. 그런데 만약 재무부에서 자산 매입을 이제 해주겠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가장 필요한 곳에다가 자금을 이렇게 좀 쏟아부어서 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그런 요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재무부에서 하는 이거는 이자율이 너무 올라가는 거를 방지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뭐 조금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가격 발견 기능이 많이 좀 위축이 된 것 같다. 그 점을 좀 해소해주기 위함. 그러니까는 이제 그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물가의 안정이나 아니면은 그 고용의 안정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좀 협력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국채 수급에 문제가 생기긴 생겼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도 나왔고 지금 미국 경우만 보면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지 뭐 크레딧물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다는 뜻은 결국 국채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타 중앙은행들이 개입하느라고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거는 US 그냥 국채잖아요. 대부분 뭐 모기지가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국채인데 그러면 개입하려면 국채 팔아야죠. 국채 팔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최소한 안 팔아도 새로 들어오진 않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미국도 그걸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조금 안정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들하고 다 좀 총괄을 해가지고서 한번 저희가 향후 한 2주 정도의 일정을 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앙은행발 일정들이 많거든요. 일단 26일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캐나다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저희가 좀 곱씹어 보게 되면 캐나다가 제일 먼저 선진국들 중에서는 매파적으로 뛰쳐나갔었거든요. 그때 100bp 올렸죠? 제일 먼저. 그리고 이번 경우에도 CPI가 또 좀 최근에 발표된 게 높게 나와서 예상보다. 그래서 혹시나 또 매파적인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날에는 유럽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QT에 대한 아마 구체적인 스케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금 매파적으로 그러니까는 뭐 연말부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또 좀 시장에서는 놀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한계에 다다랐다는 느낌들은 많이들 받으시는데 과연 여기에서 일본이 어떤 얘기를 할까? 그리고 독일의 소비자 물가가 이날 나오는데요. 독일이 유로존보다 하루 일찍 나옵니다. 근데 거의 이제 유로존의 그 느낌을 대변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과연 유로존의 물가가 엄청 높은데 그 더 문제는 예상보다 그것보다도 더 높게 나온다는 게 문제인데 과연 이번에도 그럴 것인지. 그리고 연준에서는 분기에 한 번씩
이제 비용 지수라고 해서 ECI, Employment Cost Index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파월 의장이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물가 걱정에 대한 것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일 거고요. 다음으로 11월 넘어가게 되면 이제 1일부터 영란은행이 적극적 QT를 시작을 할 것이고 이날 뭐 ISM 제조 PMI나 그 다음에 미국의 구인이직 보고서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2일 날에는 드디어 이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날에 지금 시장에 보면은 프라이싱은 12월에도 75bp 인상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데 네. 과연 정말로 그러한 이야기를 아니면 강한 힌트를 이날 줄 것인지. 근데 사실 이때까지는 지금 이제 뭐 제가 뭐 말씀드리는 뉘앙스에서 느끼셨겠지만 상당히 좀 안 좋은 쪽으로 서프라이즈가 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조금 희망을 줄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재무부에서 다시 사줄 것이냐.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 네, 같은 나라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다음 날에 뭐 영란은행에서 회의가 있고 뭐 서비스 PMI나 그다음에 그 뜨겁다고 하는 지금 미국의 고용이 지금 어떠한지까지 네. 나오게 되어서 제 생각에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다음 달 CPI, 그 다음 달 CPI 어떻게 나오냐를 많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합쳐놓고 봤었을 때는 앞으로 2주간의 일정이 좀 통화 정책이나 고용이나 물가 관련해서 모든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11월 2일 FOMC 회의가 일단 제일 좀 네. 중요하겠지만 그걸 앞두고 다음 주에는 거의 뭐 중앙은행 주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용 시장이 또 좋아서 네네. 이것도 주목을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식어야 어쨌든 좋은 영향이 있을 텐데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고민이 아마도 고용이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비가 잘 일어나고 물가 내려오는 게 난망하다. 이렇게 네.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제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지표 발표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내려오기는 하겠으나 근데 내려오는 속도 자체는 조금 이거는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가 큰 기대를 하기에는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발적 실업이 아직도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네, 그때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 집에서 쉬던 분들이 그냥 계속 쉬는 걸로 그분들이 돌아오는 걸 기대하잖아요. 돌아와야 이제 뭐 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좀 모자라고 실업률도 좀 올라가고 그럴 텐데 그냥 쉬는 분들이 계속 쉬니까 아무 영향이 없는 거죠. 그렇네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 2일에 FOMC 회의와 재무부 분기 자금 회의가 이게 겹쳤잖아요. 네네. 하나는 좀 시장에 좋지 않고 하나는 약간 구원투수로 나가고 이럴 가능성도 있고 이게 뭐가 조금 더 힘을 더 발휘할지 뭐 약간 이것도 관전 포인트 같은데.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때는 조금 서로 간에 얘기를 충분히 나누고서 결과를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FOMC 회의에서 매파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약간 서프라이즈하게도 매입 계획이 바로 발표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좀 FOMC 회의가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번에 재무부에서 그렇게 서프라이즈는 안 만들어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둘이서 좀 미리 상의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시장에 혼동을 주는 네네, 그런 일도 맞습니다. 벌어질 수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그 금리가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 뭐 유로 달러 보셨겠지만 지금은 거의 내년 초에 5%까지 다 프라이싱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75를 올리는 걸로 시장은 지금 완전히 반영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까지 반영돼 있으면 뭐 75, 100 얘기만 안 나오면 뭐 더 나쁠 건 없다. 뭐 그런 조금 제가 어제 진짜 놀란 게 지금 2, 3일 동안에 프라이싱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5%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주식시장이 폭락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이게 이제 그 숫자가 절대적으로 높으냐 낮으냐도 문제이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이미 반영을 많이 하고 있다면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마음이 편안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연준에서 그런 이제 그 타이트닝을 해 나가는 과정을 통틀어 가지고서 이번만큼
연준은 훨씬 더 시장이 앞서 나가 있는 경우는 처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센트는 대단히 나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뭐 최근에 또 실적 시즌이기도 하니까 실적이 조금만 안 좋거나 하면은 시장도 얇아져 있는데 하방으로 굉장히 쏠림이 있을 만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막상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메인 이벤트인 이제 통화정책회의를 가게 되면 그보다는 덜한 부분들을 아마도 느끼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저도 느껴지는 부분이 매달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자체가 지난 7일에서 13일 날 한 게 결과가 요번에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은 13일에 CPI가 발표됐었으니까는 거의 그게 안 들어간 예상이다, 서베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보니까는 지금 4.5 이하로, 그러니까 터미널 레이스에 대해서 4.5 이하로 보는 매니저들의 서베이 결과가 결과값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올려나갔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점점 더 안 좋게 보기 시작을 했고, 그렇다라는 거는 이것도 또한 이제 쏠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프라이싱 자체는 뭐 터미널 레이트가 아니라 그냥 그 내년 1, 4분기에서 5%가 되는 거니까 터미널 레이트는 더 높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또 한 달 사이에 거의 50bp 이상 이미 움직였고 채권 시장하고 금리 시장은 이미 반영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식은 여기 와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만 만약에 데이터들 나오는 거에서 긍정적인 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이 쏠림도 또 빠르게 해소가 돼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굉장히 좀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긍정적인 조금이라도 그런 시그널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거는 이제 물가라고 결국은 생각을 하고요. 그 사실 물가의 선행 지표들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더 많이 내려가주면 일단은 시장에서 좀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거기에 반응을 할 것 같고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도 중고차 지수는 또 계속 내려갔습니다. 이번 달 반월치가 나왔는데 그것도 또 2%가 내려갔거든요. 근데 다음 달 초에 나올 뭐 ISM 제조 PMI에서 프라이스 같은 게 또 많이 내려가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일단은 환호할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여기도 이제 메인 이벤트는 결국은 CPI 발표니까 그때에 뭔가 시장을 만족시키는 숫자만 나와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건 오히려 좀 도비시 서프라이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이 뭐 워낙 눌리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대표님 그 국내 채권 시장이 조금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국내는 미국하고는 달리 국채가 문제인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정도로 좀 보이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그쪽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매니저를 안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생각이 듭니다. 거의 약간 답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거의 지금 손을 놓고 있을 정도로 채권 쪽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반대로 또 이럴 때는 정부가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과거에도. 그래서 이 그 금액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까지의 뭐 대출의 행태나 채권 이제 펀드들이 매매한 행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이제 혀끝을 찔찔 차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거고 제가 봤었을 때는 그 기준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장부 외에 부채가 굉장히 많으냐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것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 아니면 펀드예요? 이제 금융사들의 장부의 부채. 예. 그러니까 뭐 파생 상품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과거에 이제 2008년 9년의 경우에는 뭐 이제 부동산 관련된 그런 것들을 신용 관련된 파생 상품들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서 가지고 있던 것도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과연 그게 있을 것인가 했을 때에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이제 관련된 상품들은 그게 부실은 하지만은 장부에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다 기록되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 과도한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느냐. 과거 이제 LTCM 때처럼 뭐 엄청난 레버리지가 있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빠지는 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신용의 경색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지방채를 굉장히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그 레고랜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배째라고 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기 네네. 때문에 정말로 이거를 일부러 안 하시는 데들도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네. 그 마음속 한켠에는 마지막 불안감이 이번에 나와버린 거니까 그럼 지방채도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나머지도 다 그냥 거래가 안 돼 버리니 엄청나게 금리가 치솟았죠. 아, 그러면 이번에 그 레고랜드 사태가 직접적인 직격탄이었나요? 맞습니다. 예, 완전히 뭐 레고랜드 여기 사태 네네.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잠깐 좀 이게 설명해 주시죠. 아, 예, 예. 이 레고랜드는 뭐 사실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 네. 텐데 이제 강원도에서 네. 사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그 이제 도지사가 바뀌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전하고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죠. 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뭐 자금이 이제 뭐 보증이 들어가 가지고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뭐 이제 다시금 살펴보니까는 안 해도 되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서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 돈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식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투자하신 모든 곳에서 지금 이거를 지금 언제 받을지도 모르겠고 금액 자체는 이렇게 돼버리면 손실이 엄청난 금액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이 네. 그런 식으로 변화가 그러니까, 되어버린 그러니까 다큐멘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서상에 볼 때 자기가 보기에는 안 지급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예. 네. 뭐 좋게 말하면 해석의 여지가 예, 있다라는 있다. 부분이고. 근데 예. 있나요? 그 뭐 있을 사실 것- 이렇게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예, 있을 것 같지 예. 않은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실 금융사들이 예. 당연히 포맷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서 그렇게 어긋나게 이걸 작성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그뿐만 아니라 않습니다. 뭐 채권 많이 거래하셨겠지만 누가 그거 많이 거래되는 채권 수도 없이 똑같이 거래되는데 그거 읽어보고 아 이거는 나중에 안 줄 수도 있어 그렇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네네.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강원도가 그러면 결국은 여력이 있느냐인데 네. 강원도의 경우에는 여력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안 되면은 뭐 자산을 좀 매각을 하거나 다른 것들을 네. 하면은 충분히 여력이 있다 생각하고요. 아마 본인들도 이게 조금 처음에 접근은 정치적이었던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까지 나비 효과를 네. 일으킬 줄은 몰랐을 것이고 네. 그러면은 좀 한 번에 물러서지 않을까 이고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씩 이게 해소가 돼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 다만 시간은 이게 워낙 겁을 한번 먹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 PF 문제까지 확 불거졌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과거 2008년 9년 그때에도 이 문제 해소 때까지 시간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 발현까지는 아닐 것 같지만 해소 때까지는 이렇게 지지부진을 몇 년은 저희가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채권 시장에 진짜 고질적인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 다큐멘테이션 그런 거를 제대로 안 하고 뭐 제대로 안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진짜 후진국에서 일어날 만한 일이 네. 자꾸 일어나니까 답답하네요. 그래서 여타 PF발 리스크까지도 이제 네. 터지는 거 아닌가라는 네. 어떤 네. 심리가 좀 많이. 네. 네네. 진정된다. 사실 PF 네. 관련해서는 네. 지금 몇몇 소형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네.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뭐 과거에도 저축은행 사태 때에도 뭐 심각한 것들은 심각했습니다. 이제 네. 중요한 거는 이게 메인까지 다 전이가 되느냐 아니냐의 여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네. 많은데 시간이 또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또 나오시니까요. 예, 네. 그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유튜브 네, 86번가 정광우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